반갑습니다.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6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코너인데요.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김부겸 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김부겸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이랑 호칭이 편하시죠? 의원님이라는 호칭보다. 의원이 오래 들었으니까 의원이라 그러면 좋고요. 그래도 여러 채널들이 네. 장관님 모시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프로에 먼저 출연하시게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예, 박시영한테 찍히면 죽는다. 그래서 나가라. 주변에서 뭐 이렇게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과거에 인연은 많죠. 우리 저 장관님 가끔씩 뵀었는데 최근에 이제 못 뵀었는데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사실. 알면서도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장관님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많이 모르는 게 우리 김부겸 장관님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속에 있는 얘기 편하게 많이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정치하신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되시죠? 지금 제도정책고려 온 지가 제가 딱 30년 됐네요. 30년. 예. 제가 이기택 당대표가 계시던 꼬마민주당, 노무현, 김정길, 이철, 장기욱 이런 분들과 함께 하던 그 꼬마민주당에 첫 발을 들인 게 91년도거든요. 91년. 예. 그래서 김대중 그 당과 김대중 대통령 총재의 당이 합쳐서 이른바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민주당. 그게 이제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가 이끄시던 그 민주당인데요. 마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민주당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그 당에서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금년은 딱 30년입니다. 그때 당 대변인이 노무현, 부대변인이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신 박지원 선배님, 저 인천 남구청장을 지내신 박우섭, 그렇게 저희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오늘 조금 뭐 직설적으로 여쭤보더라도 그냥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리해서 묻는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세요? 장관님 정치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치 철학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사회적 강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이 살 길이 다 있거든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깨주는 것, 그게 결국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색깔로만 보면 진보에 가깝습니까? 중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수에 가깝습니까? 굳이 따지면 저는 뭐 한 중도 진보 정도요. 중도 진보? 왜냐하면 진보의 가치 중에는 상당 부분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봤을 때 적어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 조세가 됐든 혹은 법이 됐든 간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도 진보 정도의 자리매김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묘하게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그 정책적인 질문을 한 20개 정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척도를 잽니다. 이념 성향을. 그러면 딱 5가 중도인데 제가 한 4.12 정도 나왔어요. 늘. 그러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제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뭐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걸 보면 예를 들어 국민들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4.7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또 떼다 보면 뭐 3점 몇 가지도 갑니다. 3.78 정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조금 이제 오른쪽에 있지만 국민 평균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젊을 때 같으면 아마 제가 3점 정도 됐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책임을 진다. 일은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으로 가니까 확실하게 늘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의원님, 장관님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회자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으로 불리길 바라십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주의라는 이 악마하고 싸우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치인, 지역주의를 어떻게 넘어보려고 애쓴 그런 정치인, 그래서 밥값은 한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과 비교되는 거, 지역주의 벽을 넘으시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했던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노 대통령하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어디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노 대통령에 감히 비교되는 건 제가 언감생심이고요. 노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세상의 불의나 반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좀 많이 얻어맞았죠. 얻어맞다 보니까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조금씩 우회를 하더라도 마침내 거기에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을 택했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열정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감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런 용기나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랄까 강점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 스스로 진단하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하다. 뭡니까? 저는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완벽하게 내놓지 못하더라도 저 친구가 여기까지 힘들게 해놓은 것들, 그게 분명히 땀이 배에 있는가 봐요. 그런 점은 제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저하고 일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뭐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보면 제가 정말 그렇게 누구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적어도 그런 점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일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했다 하는 게 뭐 그나마 제가 좀 제 자랑은 쑥스럽습니다만 그게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 장관님이 딱 팔 걷어붙이고 좌전을 확 휘어잡잖아요. 뭐 말씀도 잘하시고 강한 어떻게 보면 형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 현안들이 터질 때는 조금 이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예. 아마 가깝게 지켜봤던 분들도 오히려 그런 면이 좋은 면도 있지 한편으로 평상시에 그 모습을 거칠게라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주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충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무슨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니까요. 정말로 책임을 지는 말 외에 책임을 지는 행동 외에는 함부로 섣불리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던지거나 일을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중간에 허지부지 되는 것, 누구도 책임 안 지는 상황이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할 때만큼은 제가 그런 경계를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정치하시면서 가장 기뻤고 보람 있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그래도 역시 이제 감히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낸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제 지역구 경기도 군포의 그 삼선이라는 따뜻한 정말 제 터전을 이렇게 떠나서 새로 대구에 도전했을 때 첫 번째 떨어졌고 그다음 대구시장 선거에 또 떨어졌고 그런데도 이제 2016년에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것도 한 60%가 넘는 압도적인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때가 제일 제 정치 인생에 보람 있고 기뻤습니다. 후회가 남았던 일은 혹시 있었나요? 정치 인생 중에? 소소한 후회 남는 일들이 많지만은 아직까지 정치를 하면서 정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큰 후회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아니면 민주당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제가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의 틀을 크게 하는 데는 제가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어떤 주류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역할이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민주당을 뭐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 장관님. 아니 그럼 박선생이 자꾸 이렇게 너무 띄워주시면 이게 예. 분명히 뭔가 혼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뒤쪽으로 가면 좀 이제 그래서- 날카로운 것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초반에 좀 띄워드려야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품격도 있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이랄까요? 그런 또 미담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 KTX 승무원이 뭐 이렇게 진상 고객한테 당하고 있을 때 네네. 그거 말고 또 미담이 뭐 있었죠?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나 현장에서 아까 이 불의하거나 혹은 또 무리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한테 일종의 뭐 좀 못된 행위가 일어나면 저도 그건 앞뒤 안 가리고 대어되는 정도 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기질은 지금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문 대통령과 인연도 굉장히 오래되셨죠? 원래는 저분이 이제 뭐 원래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 예. 변호사를 하실 때 한 두어 차례 가서 뵌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하고 그 인연이 크게 맺어진 거는 2012년.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우리 후보가 지셨지 않습니까? 네. 1,470만 표인가를 따고도 우리가 100만 표 차로 졌는데 그때 제가 원외니까 원외 선대위원장이니까 제가 거기 이제 당사에 상근을 하면서 네. 그 라꾸라꾸 그 임시 침대를 놓고 그 자면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고 이런 걸 우리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께서 좀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평가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인상이.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또 저보고 선대본부장을 맡으라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 경북을 하다가 보니까 왜 그 소위 말해서 야 여기가 어딘데 문재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또 심지어 이제 그 칠성시장 같은 데서는 정말로 자기들이 어려울 때 옆에 함께 싸워준 저희들한테 대해서 여기서 뉴스도 하지 말고 뉴스차 가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를 때 제가 고함을 치잖아요. 네. 당신들이 힘들 때 누가 당신들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도대체 문재인이가 뭘 어땠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그걸 하느냐 하고 제가 고함을 쳤는 뭐 이런 걸 보았더니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오셨던가요? 김부겸의 동지 문재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참 큰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저런 인연 때문인지 저를 이제 초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저를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신임을 받으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 당대표 시절도 받고 뭐 대선 후보 시절을 받지만 실제로 이제 장관 수행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 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분 자신이 보면 정말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또 국민들도 알잖아요. 네. 그게 나는 우리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라고 봐요. 내가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결코 어떤 누구의 국민들에게도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런 모순을 바꿔가겠습니다라는 그 진지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비는 한 고비 한 고비 다 넘어갔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세계 경제 자체의 어떤 흐름이 바뀌면서 네. 우리도 이제 고도 성장이라는 그 좋았던 시절이 갔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이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힘든 서민들이 뭔가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다 이른바 좀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이라 하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이렇게 씹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그러나 이분이 자기의 어떤 꼭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몇 가지들 그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남북 관계를 이대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소득을
그분들의 소득을 제대로 우리가 살려주어야만 그래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요 한 두세 가지의 당신의 어떤 정책적 어떤 기둥이랄까요. 이거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님이 이제 아까 있던 장점, 강점도 많지만 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나는 이거 조금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뭐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좀 뭘 못한다고 맨날 혼나요. 그리고 좀 강할 땐 좀 강하고 네. 뭐 막말로 필요하면 쌍욕도 좀 하고 하지 맨날 점잖만 빼느냐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가 좀 없는 것 그런 게 뭐 제일 안타깝고 섭섭하죠. 근데 아까 대구에서 대통령 메시지 냈던 그런 어떤 메시지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약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구에 갔더니 더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신 거 아닌가, 각이 없고 뭐 이런 비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불가피했을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기 선거구 국민들을 자주 만나고 주민들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듣는 이야기하고 네. 이제 서울에서 듣는 이야기에 격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말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그거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가치, 어떤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만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비전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을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쉽게 강하게 자주 못한 것 그런 점에서 제가 제 친구 뭐 덜 계획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런 뭐 비판을 받으면 제가 감내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원래 저기 장관님이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86세대의 그 위에 앞선 세대에서 어떤 좌장 역할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흔히 말하는 86세대 운동권들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굉장히 원래 이제 굉장히 개혁성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또 인성이 또 온화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둥글둥글하게 비춰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도 86세대들이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죠? 이거 저 오히려 민망하죠. 뭐 왜냐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인 전망과 세경을 갖고 있는 그 탄탄한 분들한테 선배로서 대접받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그 세대들보다도 치열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지사적인 결단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 박근혜 죄송합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얻어진 어떤 그런 내면화된 어떤 용기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뭐 다른 사람들은 사갔다 그러고 저는 조금 더 그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드리고 싶네요. 부러워하는 정치인 스타일이 있다면 누굽니까? 역시 노무현이죠. 노무현, 재정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막 이 성격이 불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덩어리죠. 당신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라는 걸 딱 발견하면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끝까지 싸워요. 우리 노 대통령이 저보고 저한테 딱 10년 선배, 우리 고 재정구 의원이 12년 선배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저를 많이 꾸짖으셨어요. 야 임마 앞뒤 재울 게 뭐 있어 이 자식아. 일단 부딪혀.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그 PK 정서는 약간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사나이 뭐 이런 걸 원하는데 대구 정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리더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PK가 비슷합니까?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좀 대구 경북 분들은 보면 국가 전체를 좀 책임지는 큰 그릇이기도 원하면서 또 아까 모순에 대해서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을 세워서 싸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으시고요. 예. 그러면서도 아까 또 막 너무 이제 이렇게 투사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조금 거부감을 갖는. 그러니까 부산 경남하고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조금 부산 경남 분들은 한때 그래도 우리가 6.25를 거칠 때 이 한반도 전국에서 다 오셔서 그분들 같이 어울려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존중해 오는 풍토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는 뭐 여론조사 하니까 늘 시민들 만나보면 부산 경남은 좋아하는 대통령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아싸한 이게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사실.
아마 그런 분들이 기질상 그렇더라고요. 예, 특히 아마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치면서 그 혼란기 한 20여 년을 자신들과 함께 그 혼란을 극복해낸 그런 정치 지도자 김영삼, 노무현 또 이런 분들 또 우리 문 대통령까지 예. 하는 그런 애정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대구 경북은 대부분 군인 출신 지도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박근혜나 예. 그 이명박 씨는 좀 다른 케이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좀 기득권에 대해서 조금 어떤 거기에 좀 경사된 그런 어떤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야 경남도 전두환을 배출했구나. 아싸한 맛이 있네요. 좀 싫어하는 정치인 유형이 어떤 스타일? 이런 사람 좀 정치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뭐 글쎄 뭐 꼭 정치라기보다도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조금 너무 교활한 사람들은 그 소위 깨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활 얘기하시니까 황교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야, 일부러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깨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딴 거는 괜찮은데 보통 때 같이 살아갈 때는 네. 지혜 뭐 어떨 땐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분들은 조금 자기 혼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분 개인에 대한 무슨 장단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위기를 당한 집단 전체 다가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은 정치 영역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업을 하면 서로 윈윈할 계획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교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라. 정치하지 말고.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머리가 사람, 잘 돌아가는 사람 이속 차리는 사람, 아니, 머리 그러니까 회전이 좀 빨리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게 사람. 사람의 이제 그것도 달란트인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그거 없으니까 사업하면 되죠.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 장관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실제 나는 안 그런데 왜 일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봐주실까 하고 섭섭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관이 꼽기에 나는 이렇지 않은데 대중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이건 아닌데라고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 제가 그냥 얼굴이 뭐 둥글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모난 소리를 못 한다고 해서 제가 마치 무슨 보수 꼴통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적어도 이 군인 아들로 태어나서 또 군인의 자식이 그래도 박정희 정권한테 대들려서 한 번, 전두환 정권에 한 번, 노태우 정권에 한 번, 3번 제가 감옥을 갔다 올 정도로 뭐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다 그거 할 만큼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해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분당됐을 때 제가 왜 김대중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조순의 민주당과 이회창의 신한국당이 합쳐서 만든 한나라당에 제가 창당 멤버도 되고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오해도 받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런 점에서 제 삶에 있어서 적어도 그래도 좀 꾸준히 뚜벅뚜벅 왔다는 그런 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에 대해서 일면만 보시고 그렇게 너무 예단을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부겸은 한마디로 어떤 정치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할 수 제가 있을까요?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정책 고수 정도는 됩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뭔가 이렇게 사안이 터졌을 때 뭐 했을 때 보면 저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상황을 수습하거나 정리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가지고 뭐 정책 고수 정도는 정책 고수? 고수 정도는 뭐 표현하셔도 저는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책 고수 예. 정치인이다. 예. 김부겸은 정치 고수다. 한마디로 정책 고수다. 뭐 정치 고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고수다. 그러니까 잘 준비돼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책임 정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측면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래도 행안부 장관 하면서 뭐 눈에 띄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우리 소방지 국가직화, 그다음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수능 연기 결정. 그거 좀 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전국의 소방관들 함께 동원했던 거, 네. 뭐 이런 거 제 나름대로는 그때 그렇게 뭐 시간 놓치지 않고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제가 어떤 정책적 그런 입장이 분명했고요. 특별히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막강한 기재부하고 정말 한 2년 가까이 싸워서 예. 지금은 우리 국가에서 그는 국세 중에서 예. 약 한 8조 내지 9조 가까이가 예.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법을 그러니까 바꿔놨습니다. 80대 20에서 한 지금 77대 23?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8대 얘기하던데. 2에서 지금 한 73대 27 정도로 될 겁니다. 73대 27까지 갔네. 예,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네. 예. 그 김부겸 장관에 대한 평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되게 여의도에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 평가하면 우량주 참 좋은 분이고 네. 많이 예를 들면 저 정도면 괜찮은 지도자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대중의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뭘 걱정하겠어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제가 본격적으로 아직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뛰어들거나 판단받지를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에 대선 경선을 하다가 바로 여러 가지로 저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고 하고 제가 일찍 접었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한테 제대로 제가 가진 생각이라든가 또 제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적어도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 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 이어서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 거기에서 제가 한번 기여할 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나섰고요. 저는 뭐 그동안 보면 정치를 할 때 제 쓰임새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제 쓰임새에 맞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쓴소리를 잘 듣는 분들도 있고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장관님은 좀 어떤 편이신가요? 그래서 뭐 저는 예, 주변에서 제가 잘 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도 지적은 자주 당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려면 집어치우라는 소리도 자주 듣죠. 예. 근데 좀 반영을 합니까? 참모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내 본질이나 본성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오면 제가 고민을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뭐 따라갑니다. 예. 예.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흔히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네. 그런 권력 의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내가 정치를 했느냐는 처음 출발할 때 그 꿈, 그게 이제 아직 생생히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는 아닐 겁니까? 그래서 노 대통령 그걸 가지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게 이게 좀 이 제도화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주변 분들의 충고 좀 더 강하게 해라 혹은 분명하게 각을 세우는 정치를 해라라고 하는 충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채로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이 권력 의지를 가져라고 얘기하면 내가 꿈을 키우고 저 뭐 대권이든 뭐 당권이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걸 꼭 해야지 이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게 아니라 권력 의지가 강한 것은 뭐냐면 정말 충고를 제대로 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바꾸는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러면 나한테 익숙한 것과 결별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걸 네. 채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장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점도 있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점들을 얼마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가져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박시영 선생님이 좋은 충고를 주셨고 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튼 제가 좀 더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또 젊은 세대들이나 국민들의 고민이나 고통에 좀 더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팬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팬들이 주로 많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원님 또 장관님 좋아하시고? 주로 그분들은 제가 또 튀지 않는다고 또 좋아한대요. 좋아하죠. 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분들은 제가 소위 제 목소리를 좀 적게 내고 또 가라앉히고 가능한 한 어떤 팀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 뭐 옛날 같으면 인화라고 표현하죠. 뭐 그런 데서는 제가 좀 특화가 돼 있다. 이게 예전에 보면요. 예.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예를 들면 좌의정 우광재, 뭐 이광재 안희정, 그다음에 뭐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동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예.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뭐 양정철, 뭐 윤건영 이런 어떤 네.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예, 있지만 예. 김부겸에게 동지는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름을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있습니까? 있죠. 저도 왜 지금 제가 정치에 온 지가 벌써 30년인데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고 또 서로 간에 또 자신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뭐 여기 그분들 자연인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지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동지들이 좀 탄탄하게 그럼요, 있다. 그럼, 예. 동지도 함께 꿈을 꾸고 그러니까 있다. 오늘도 이제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박시영 TV부터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꼭 이거는 딛고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지금 보시기에 어떠한 집단, 어떤 세력이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도 분명히 이제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앞날을 여러 가지 소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 잘못된 시스템이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예,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된 국가를 되찾아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나 행정을 통해서 뭔가 국부를 쌓아가고 한 게 우리가 이제 한 70년 좀 넘죠. 원래 이제 뭐 네. 대한민국이 선언한 거는 100년이 네. 넘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고생했던 분들이 지금 한 3대쯤 지났잖아요. 네. 그 이분들이 좋던 그게 경제든 산업이든 학계든 정계든 관계든 거대한 이미 기득권 벨트가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소위 고급 주택을 가진 분들부터 해서 고급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가진 분들조차도 지금 거대한 기득권 벨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한 번 가진 것은 절대로 못 내놓게 됐고 그분이 거기서 여러 가지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다른 어떤 형태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시스템. 이래가지고는 사회정의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시대 정신 중에 키워드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공정, 예. 정의, 그다음에 뭐 평등, 복지, 그다음에 뭐 활력, 뭐 격차 해소, 예. 그다음에 약자 아까 약자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청년, 예. 미래 뭐 이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꼭 범주화해서 다 동일한 범주는 아니지만 네. 딱 꽂히는 낱말은 뭡니까? 들어보신 거죠. 지금 뭐 어쨌든 젊은이들이 절규하고 있는 공정 및 공평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준이 빨리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각자 자기 팔 흔들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희망이 없죠. 공정과 공평. 공평이 그게 확립이 되고 나면 그다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이 어떤 진흙탕 속에서만 몸부림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을 내놓으라는 거네요. 거기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 바꾸고 경제 운영의 틀 바꾸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가치를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해줘야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젊은이들의 그 절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전부 경쟁에 내몰고 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숨 쉴 수 없도록 만든 그 책임은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져야죠. 정치인들 부모 세대들이 져야 되고 정치인들은 저희들 책임이죠.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들 특히 지금의 청년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정이란 가치를 그들이 이야기는 공정과 공평. 공평. 예, 예. 그 이제 공정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래 스타트 라인이 달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한 책임이 없나요? 사회는? 그게 이제 공평이라는 어떤 또 가치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공평. 예. 예. 요즘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매일 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에서 말하자면 돌출된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주요 뉴스는 맨날 법무부 장관님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싸우는 것만 나와서 그건 참 안타까운데요.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이 검찰의 일부 인사하고 그 네. 검찰을 출입하는 언론인이 서로 담합을 해서 결국 한 자연스러운 시민을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거 아니에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을. 예, 그렇죠. 엄청난 큰 범죄잖아요. 이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죠. 총선에. 그러니까 엄청난 큰 범죄잖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네, 네. 그런 것하면 장관이 아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마치 무슨 큰 목소리를 내기 전에 장관이 뭔가 지휘 서신을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랬으면 검찰이 따라야죠. 그게 바로 문민 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하게 또 장관님 뭐 인터뷰들이 많이 잡힐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의회 권력 사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잘 끌고 가야 하니까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요. 현 집권 세력이 가장 철저히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정말로 의회 권력 또 정부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대부분 또 단체장까지 의회 권력, 지방 의회 권력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들이 몰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실히 풀어서 그것을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현실의 어떤 그 걸림돌은 치울 것은 치우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린 집권당이란 말이죠. 집권당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표를 찍었던 국민들만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의 삶까지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이 공동체가 더 투명하게 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최고의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한 걸 보면 기가 막히죠. 뭐 그냥 때를 쓰듯이 하고 집어치우고 뛰쳐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셨어야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만 우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적자적으로는 정치의 대상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이 5,100만의 국민 나아가서 결국 남북 문제를 이 주변 소위 강국들하고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이건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잖아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보다도 더 사리가 깊어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또 더 아까 주변에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좋습니다. 왜 당대표 나섰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저는 결국은 우리 당의 제일 큰 지금 기대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그리고 그 마무리의 성공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그래도 제일 말하자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일꾼 아닌가 싶네요. 내세우고 싶은 어떤 가치나 정책 방향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정치 그게 우리 당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의 꿈도 꾸었고 또 노무현처럼 시대정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그런 가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 젊은이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왔고 감당할 수 없는 빈부격차로 왔고 또 한민족의 미래 전체를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해내려면 어찌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폭넓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아까 대구에 있는 당원들 지지자도 만나지만 전국의 지지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당을 아끼고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많이 만날 텐데 지도부에 보통 당원들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여지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지도부의 모습은 좀 어떤 좀 싸움도 잘하고 조금 어찌 보면 단호한 그런 거를 바라겠죠. 근데 그게 보통 때 우리 정당의 지도부라면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이 공동체의 운명 전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성공의 어떤 국민적인 성과로서 아까 얘기한 정권 재창출에 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던 게 뭡니까? 우리 사회 지금까지 잘못된 오랫동안 적폐로 쌓여졌던 그런 어떤 관행, 그런 세력,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이거를 적어도 일신해서 바꿔내는 거, 이게 우리들의 어떤 꿈이고 과제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질 거 뻔한데 왜 나오셨지? 그렇게 예,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예, 그렇게 또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낙연 아마 전 총리의 대선 지지도도 워낙 높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선 주자라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압도적 1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를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 대표가 앞으로 적어도 선거를 큰 걸 3번 이상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보궐선거 있습니다. 내년 4월인가요? 예, 네,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적어도 이 당 대표가 중간에 대선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 간두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차분하게 당이 준비해야 될 그런 준비 그리고 당이 국민에게 내세울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정책, 그 다음에 대선의 공정한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예측 가능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당 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적어도 제가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제 호소가 상당 부분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2년 임기를 김무겸 장관님이 본인은 완주하겠다 당대표 되면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평소 소신인지 아니면 이게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당대표 도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전술적 차원의 이야기인지. 아니 박 선생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김부겸을 선택한다는 뜻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신하고 중간에 가서 나 대선해야 되니까 이게 집어치우겠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하고는 안 맞죠. 소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하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이낙연 전 총리. 아니, 뭐 장관 시절에 또 총리로 모시고 있었기도 그래서, 하고요. 얼마나 일을 꼼꼼히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는가 제가 모셔봤으니까 더 잘 알고요. 그래서 뭐 내일 선언하셔서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당의 발전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 보셨으면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뭐 네거티브는 셀 것 같지 않아요. 두 분 다 좀 점잖은 분이시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예. 저분은 지금 대선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고 예. 저는 어떤 당의 외연을 정말 확장을 해서 우리 당의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바치겠다.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정말 선봉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왔는데 우리 둘이가 싸워서 서로 상처를 내면 그게 뭐가 남아요? 좋습니다. 그런 짓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 언론에다가 또 자꾸 무슨 양자 대결로 가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영원한 대결이다. 혹은 뭐 또 뭐 어디대 뭐 대결이다. 그렇게 몰지 마라. 이건 기본적으로 일부 언론이 그렇게 폄하한다고 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대의원들이 거기 흔들릴 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한테 뵙기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싸움을 마치 그런 어떤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아니 요청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영원함 대결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으로 받아쳐도 돼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지금 호남 당대표가 나올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됐기 때문에 영남에 후보도 늘 당권 대권도 다 도전하고 이렇게 하지 툭 쳐버리세요.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시고. 뭐 그러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키워서 대선 전초전이다. 어떻게 대선 전초전이에요? 대선 후보들 지금 기라 선거도 후보들이 다 대기하고 계신데. 그건 이게 이제 네거티브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네, 봐도 그럼 뭘 쟁점화 시킬 생각입니까? 선거 전에 캠페인을 하셔야 할 텐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중에서 현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네. 부분이 뭔지 예. 그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예를 들면 또 혹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게 어떤 뭐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혹은 복지국가가 됐든 국민들을 이 상태로 두고 소위 말해서 이 양극화된 채로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19 이후에 네. 그런 거를 따진다면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고 정부에다가 뭘 요구해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어쨌든 당 대표의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얻고 싶은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당선이 제일 첫째일 거고. 그렇죠. 뭐 당 대표가 되어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당 대표 뭐 그것만큼 말하자면 정치인한테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그게 제일 큰 목표고요. 뭐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 이번 캠페인 과정에 이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거 과정에서 뭐 얼마가 바뀌겠습니까만은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있구나. 아마 국민들이 보시게 되겠죠. 예. 온라인 당원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편견이 있으셨다면 이번에 드러내십시오. 민주당은 저런 다양한 자원들이 자기들끼리 고민도 털어놓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당원들이 우리 저기 당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 당원들도 많지만 온라인 당원이 많은데 네. 호남 지역 당원들이야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온라인 당원 쪽을 좀 많이 또 수도권 표심이나 온라인 당원 공략하셔야 할 텐데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당의 온라인 당원들이라면 지금까지 뭐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원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뭘 고쳐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적폐니까 그걸 드러내거라. 또 뭐를 제도화해서 앞으로 그런 짓을 못하게 해라. 이런 건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핵심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세대들의 문제,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 중에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있다면 이거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면 부족한 것은 또 국민들한테 사과도 해야죠. 심지어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저께 우리 당대표께서 국민들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둔다면 온라인 당원 여러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양보를 해야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한 3분 정도 의견이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걸 좀 질문을 하고 저희가 마저 준비한 것도 몇 가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국회가 김만두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예. 국회가 미통당에 끌려다닐 것 같아 걱정되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는 적지만 미통당이 목리를 부리니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타개할 건지. 우려세요. 지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저 밑바닥에서
소위 그 주민운동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그런 어떤 그 마음 상태를 다 읽어낼 수 있는 분입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봐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걱정 안 같아요. 해도 그다음에 정푸른님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의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부분들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영장 청구의 어떤 검찰만 유일하게 가지는 것. 그 중에서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거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뭐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쳐놓은 어떤 법이 있고요. 또 지금 부족한 부분들 또 조금씩 아마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요. 지금 적어도 검찰 개혁은 이미 화살을 떠났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 현재 이 궤도대로 가면 의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게 할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딸필님이 주셨던 의견입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궁금합니다. 제일 좋기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요. 그 전까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썼던 방법은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못 버니까 그분들의 삶이 기본적으로는 이어가고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건데 그게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내가 직장에 딸려나더라도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내 가게가 망하더라도 당장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그 보장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소위 사회 안전망인데 우선 그거부터 제대로 짜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재정을 가장 먼저 투입하겠다는 그런 어떤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죠. 네. 그거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해야 되겠지만 제일 이제 힘든 거는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가 바뀌면 또 뭔가 만들어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죠?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우선은 그게 급하다는 거죠. 우선 그게 급한데 아까 이야기한 거기에만 또 뭐 올인하고 있을 수 없는 게 아까 지금 당장 또 여기저기 정말로 빈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망을 빨리빨리 까는 것이 이제 급하고 그리고 기왕에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빨리빨리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재정 여력에서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가. 그런데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아직도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또 바로 기본소득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근데 그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 추석 때나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다시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아직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중소상공인 등 지금 사실은 실업이 늘어날 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우선 그게 급하지 않느냐. 근데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보니까 도저히 국내 내수가 1차 재난지원금을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모든 나라들이 이번에는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지금 우리 기재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다른 나라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 이제 보면 달라지겠죠. 지금이야 우선 당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99%가 넘는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자칫하면 파퓰리즘을 흘러서 안 된다 할 만큼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도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그게 재정규율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안 해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아마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급할까? 우선은 그분들이 실업자가 돼서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 대책. 네.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도 그 이해찬 당대표 나올 때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고 많은 중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김부겸만한 인물이 없다, 나서달라, 뭐 이런 요청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고사하시면서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이 직접 뛰어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왜 고사하셨죠? 뭐 그때 그 당시 일부 언론에 뭐 잘못 보도됐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허락하면 나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지금 저쪽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하나 올라오면 여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거기에 딱 긴장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제 정치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가면 그때부터 후임자 정하고 또 그 사람 청문회하고 한 달 가까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만큼 국민 안전에 대해서 내팽개치고 갈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제가 당시에 이해찬 당시는 이제 아직 선배님이죠. 네, 이해찬 의원님을 뵙고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예. 이해찬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좀 역할을 잘 하셨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제야 때부터 바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저희들의 지휘자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행동대원인 셈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참 축복받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치의 마지막을 이렇게 자기 소속 당원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안겨주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해찬 당대표가 자기 소신 굽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죠. 네. 평상시에 자기 소신껏 다 발언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침내 흠없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로서도 정말 부럽고 존경하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오랜 제야 때부터 그분의 판단이 지금까지 보면 가장 오류가 적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들 보고 행동에 옮기게 지시하고 하신 게 그런 점에서 존경스러운 선배고요. 당대표로서 정말 저는 만점짜리 당대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대표 임기를 2년 동안 마친 당대표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추미애 지금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님, 이해찬 대표님 두 분밖에 두 없어요.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평소 한 6개월을 못 채우고 자꾸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찬 당대표가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연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야 당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직접 상대하셔야 할 파트너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또 모셔봤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예,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뭐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말 무서운 킹메이커입니다. 아마 우리 당의 약점을 속속들이 지금 현재 깨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우리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저분조차도 감히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그게 지금 제일 큰 우리 대비책입니다. 근데 우리도 거꾸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잘 읽고 있잖아요. 한번 접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없을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앉아있는 저 당이 워낙 국민적 눈밖에 났기 때문에 저렇게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저 팀들도 회복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우위라는 게 그렇게 계속 누릴 수 있는 우위가 아니라고 봐야죠.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긴장을 얘기. 가져야죠. 어떻게 통합당을 상대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등극하시면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저분들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진보적인 가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정직한 우리들의 해석, 또 거기에 따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진정성 이런 점에서 저는 확실히 국민들이 그건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가 누리는 이 집권당의 어떤 이제 지위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권당이라는 거는 큰 상머섬이잖아요. 일을 해야 하고 누가 박수를 치든 아니든 간에 묵묵히 지고 어디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의 민심이 상당히 이제 차기 대권에서 중요한데요. 대구, 뭐 부산, 경남 다 중요합니다. 영남의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후보님들이 이제 어떤
정말 매력적인 공약을 내느냐에 달렸겠지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저를 선택하는 것도 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예,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소위 이른바 영남을 비롯한 동부벨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여론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회초리를 맞은 부분을 빨리빨리 예. 아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정 운영에 넘넘함을 보이겠다. 그런 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최대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집권 전략 중에 최대 강점 요인은 영남의 민심에 어필할 수 있다. 그럴 이건가요? 것보다도 우리 당이 취약한 음. 그게 지역으로서는 아마 영남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전체의 분포로 보면 약간 중도적 성향을 가진 그 네. 국민들이 예. 저 정도로 고민하는 당이라면 그리고 그 당에서 뽑힌 후보라면 충분히 국가를 맡길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시면 예. 내년 3월에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그만두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대권을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시 도전합니까? 당대표? 아무리 박시영 선생이 질문이라도 지금 당대표 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 질문은 좀 가혹한데 요 질문은 패스. 패스? 아, 예. 알아서 새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랄까 마지막 질문으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가지 준비만 하면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30, 40대로부터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조금 부족함을 지금 지적받고 있죠. 그다음에 20대로부터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도전적인 숙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만 우리들한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는 저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즐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쪽도 정찰이라고 봐야죠. 네, 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요즘에 느낍니다. 이해찬 당대표,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특히 이제 정당에 있어서 리더는 정말 중요하구나 새삼 각인하게 되는 요 근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심 없이 일해야 한다. 이게 당대표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사람만 챙긴다든가 뭔가 사심이 들어가면 당의 분란이 늘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무적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정책 능력 이런 어떤 자질이 굉장히 또 중요하구나. 정무적 감각이.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들이 늘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당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질이 가장 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시기에 당대표. 본인 저는 방금 박시영 선생이 지적한 대로 지금은 올코트 프레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부 한꺼번에 한 광주리에 넣고 이걸 원팀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그런 쓰임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제가 제때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하시는 부분들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당대표에 이번에 도전했을 때는 제가 그런 쓰임새와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시영 TV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 이런 어떤 정말 절박한 마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부겸 장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관님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해하는 시간. 장관님은 저런 생각 가지고 계셨구나. 저런 뜻을 펼치고자 당대표에 도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총리 의원님도 꼭 한번 출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분 다 우리 당의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인데 두 분이 또 멋지게 경쟁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또 정책적 방향 가지고 가치 철학 가지고 경쟁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박수치고 김부겸 장관 모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